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글 문해력 발달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정종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한글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 국어교육 전공한 사람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청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국어교육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야의 사람입니다. 저는 특수교육 전공자이고요. 특수교육은 장애 유형별로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전공은 학습장애이고요. 학습장애가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크게 읽기장애, 쓰기장애, 수학장애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읽기장애가 제 주 전공이고요. 읽기를 하다 보면 쓰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읽기와 쓰기, 즉 문해력과 관련된 연구를 특수교육 영역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교육 하시는 분들이 이 읽기 부진 또는 읽기 장애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읽기 부진이나 읽기 장애아 교육은 오히려 국어교육 쪽보다는 특수교육 영역에서 많이 접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언어병리학, 언어 치료하시는 분들이 난독증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는 한글 교육에 있어서 한글 발달이, 한글 읽기 쓰기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한글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런 기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지도할지, 그 부분은 오늘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 지도 노하우를 갖고 계실 텐데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셔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것을 제가 제시하는 이 관점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강의 주제, 핵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읽기 발달과 쓰기 발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읽기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 때시가 아닙니다. 이거 비로소시인데 시작하는 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읽기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이건 상당히 특이한 현상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공식적인 읽기 교육의 출발점이 우리나라보다 1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K, 킨더가르텐의 줄임말이죠. 미국에서는 유치원 교육이 공식 교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그 공교육 시스템 하에 아직 유치원 교육이 들어오지 않았죠. 이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 시스템 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방향이기는 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공교육 시스템 하에 들어와 있고, 그 공교육 시스템의 첫 출발점인 K, 우리로 보면 유치원, 이 유치원 과정에서 공식적인 읽기 교육을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름은 조금씩 다르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영학년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시면 영학년이 바로 유치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유치원 수준에서 바로 읽기 교육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리셉션이라고 합니다. 만 5세가 되면 초등학교 리셉션 과정에 입학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리셉션 과정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그 시점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만 5세가 될 때 즈음하여 입학을 하니까 어떤 아이는 조금 빨리 입학을 하고 어떤 아이는 늦게 입학을 하는데요. 그렇게 시점의 차이를 두고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바로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읽기 교육, 쓰기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와 달리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읽기 교육과 쓰기 교육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년이나 늦은 시점에 이렇게 공식적인 문해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시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읽기 교육, 쓰기 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글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공통된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얼마나 한글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지 이 아이가 뒤처지지 않고 제대로 잘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누구나 갖고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한글 읽기 쓰기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나 다르죠. 달라서 초등학교 들어갈 시점까지 한글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였을 때 상당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알림장을 써와야 되고요. 일기 숙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바로. 너무 당황스럽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학교에서는 초기 문해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초기 문해력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어수선한 그런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과정을 개정하여서 이 초기 문해 교육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약 27차시 정도의 분량이 한글 교육에 배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62차시 정도, 배 이상이죠. 한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의 이 문해 수준은 너무나 크게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시작하는 교육을 믿고 한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입학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수준을 다 마스터한 상태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한글 교육의 1년 격차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생겼는가? 그걸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기 준비도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읽기 준비도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읽기를 배우려면 읽기를 배울 수 있는 신체적, 지적 성숙 수준에 어느 정도는 도달해 있어야 한다라는 가설입니다. 이게 이론도 아니고요.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읽기 준비도 가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읽기 준비도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읽기를 배울 수 있는 최적기는 바로 6.5세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그 나이이죠. 이 읽기 준비도 가설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읽기 준비도 가설이 도출되게 된 배경에는 게젤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이론이 있습니다. 성숙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게젤은 모든 인간에게는 성숙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성숙의 시간표는 유전 정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숙의 시간표에 도달하기 전에는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게젤의 성숙론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인간의 신체적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서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배밀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걷거나 뛰기를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걷기 훈련이나 뛰기 훈련을 미리 시킨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하지 않고요. 걷기 훈련이나 뛰기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또래 대부분의 아이들이 걷거나 뛸 때 못 뛰게 되거나 못 걷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일란성 쌍생아 중에 한 명에게는 블록 쌓기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또 한 명에게는 블록 쌓기 훈련을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블록 쌓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일란성 쌍생아 2명의 블록 쌓기 능력을 비교를 하였는데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내재된 그 유전 정보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환경의 영향이 유전의 영향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성숙론적 관점입니다. 이
읽기 준비도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발한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읽기 준비도 검사라는 겁니다. 아이가 읽기를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과해서 확인을 받은 아이들에게만 읽기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읽기 준비도 검사의 내용들이 대체로 유사성 찾기, 따라쓰기, 어휘 검사, 숫자, 사람 그리기 이와 같은 검사였는데요. 왜 유사성 찾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자극을 제시한 다음에 시각적 자극입니다. 이 자극물을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서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 이것을 읽기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로 넣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저희 추정입니다. 시각적 변별력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따라쓰기, 이 따라쓰기라는 제가 적절하게 표현을 못하는데요. 어떤 상징 표현, 도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림이 있으면, 간단한 그림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서 아이들이 모사하는 겁니다. 카피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눈과 손의 협응, 그리고 따라서 그린다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대근육과 소근육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해 보고요. 어휘력, 어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숫자를 셀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 그리기 검사. 사람 그리기 검사를 왜 굳이 읽기 준비도 교육에 넣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설명이 없어서 좀 저도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읽기 준비도 교육을 읽기를 배우기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이 검사에는 읽기나 쓰기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 주변의 것들입니다. 주로 신체 발달, 눈, 시력, 청력, 그 다음에 손에서도 대근육과 소근육의 발달 이런 부분들을 주로 측정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기 준비도 교육을 해 보니까 이 준비도 면에서 아이들이 많은 차이를 보였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읽기 준비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읽기 준비도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읽기를 배우려면 뭘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해서 읽기 준비도 교육을 개발해서 그것을 실시했습니다. 이 읽기 준비도 교육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로 구어 활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문자에 대한 노출은 극도로 제한했고요. 주로 구어적 활동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읽기 준비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아이들의 읽기 준비도가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준비도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읽기 준비도가 많이 향상이 되니까 그럼 이 아이에게는 읽기를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여서 읽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쳤더니만 아이들이 잘 배웁니다. 읽기를. 6.5세가 되기 전인데 만 5세, 심지어 어떤 아이는 만 4세부터 읽기를 가르쳤더니만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어떤 모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일정한 신체적 발달에 이르기 전까지는 읽기를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읽기 준비도 가설의 핵심인데, 그런데 아이들이 6.5세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읽기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읽기 준비도 가설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읽기 준비도 교육이 읽기 준비도 가설을 무너뜨리는 아주 묘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읽기 준비도 가설을 무너뜨린 것이 꼭 읽기 준비도 교육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읽기 준비도 가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찾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발생적 문해력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발생적 문해력. 보통 이 발생적이라는 말은 유전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오묘한 표현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의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발생적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공교육 시스템이죠.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문해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일상을 통해서 일상에서 문해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익히게 된
그런 문해력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발생적 문해력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아이가 학교에서 이 문해 교육을 받기 전에 자모음자 이름 중에 일부를 알 수 있겠죠. 요즘 아이들이 보는 TV 프로그램, EBS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한글 자모음송을 하거나 아니면 자음자나 모음자 이름을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견 단어를 형성하는 아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일견 단어 제가 한자로 한일자에 볼 견자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가 한 번 보자마자 바로 읽어낼 수 있는 단어를 일견 단어라고 합니다. 1초 이내에 바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자주 보는 글자들이 있잖아요. 미용실이라든지 이 한국 상황은 그렇습니다. 미용실 아니면 부동산이라는 간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트, 대형마트,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마트의 마크 같은 것들을 보면 아이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문자가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이 되고 한 줄이 다 끝나면 그 다음 밑에 줄로 간다라고 하는 문자 배열 방향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은 바로 발생적 문해력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발생적 문해력은 읽기 준비도 가설하고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읽기 준비도 가설은 읽기 이전과 읽기 시기를 분리합니다. 그게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생적 문해력 관점에서는 읽기 이전과 읽기라는 것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발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적 문해력 관점에서는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문해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이가 경험했던 문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접하는 책, 어떤 종류의 책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부모님이 아이와 책을 매개로 해서 하는 언어적 의사소통의 정도, 그 양과 그 어떤 깊이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아이의 문해력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계시는 한글학교 선생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부모님이 두 분 다 한국분이실 수도 있겠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은 한국분 또는 두 분 다 부모님 두 분 다 그 나라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또래 학생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외국에서 살아가는 그 한글을 배우려고는 한글 학교에 그 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삶의 배경은 상당히 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발생적 문해력에서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릴 때 경험했던 그 문해 환경과 외국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경험하는 문해 환경은 다르죠. 그래서 이 발생적 문해력이 이 한글 문해 교육을 시작했을 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도 좀 다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발생적 문해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실체가 있을까 아닐까요? 그럼 발생적 문해력의 실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이가 생활하는 환경 내에 존재하는 그 활자를 아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환경 내에 존재하는 활자 인식입니다.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이가 아이의 주변 환경에 활자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아이가 문자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문자가 상징물로서 갖는 의미를 빨리 인식하게 됩니다. 글자라는 것이 그림이 아니고 저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문자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와 도시 환경에서 많은 문자를 보고서 자란 아이들은 다르겠죠. 활자 인식이. 두 번째가 가정에 있는 책, 잡지, 신문과 같은 인쇄물에 적힌 활자를 인식하는 건데요.
어릴 때 많은 책을 부모님이 읽어주셨고 집에 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발생적 문해력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제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 읽기 부진 아이를 많이 지도를 해 보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의 가정 환경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이 없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책이 없습니다. 기껏 만화책 한두 권 정도 가지고 있는 아이도 본 적이 있었고요.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을 매개로 해서 부모님이 아이와 언어, 구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느냐, 그런 활동에 시간이 있느냐를 따져보았을 때 아이에게 물어보고 그 담임선생님과 얘기해 보았을 때 그런 경험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읽기 부진 아이들은 대체로 가정 내에 이런 인쇄물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가정 내에 이런 인쇄물의 절대량을 높여주면 아이의 문해력이 좋아지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대체로 읽기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문해 환경을 보면 그러한 특성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아이들이 쓰기의 기능과 형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읽기와 쓰기 중에 읽기가 쉽고 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읽기 교육이 쓰기 교육에 선행한다, 선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아이들이 자랄 때 문해력의 발달 과정을 관찰을 통해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은 읽기보다 쓰기를 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표현의 욕구가 있어서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끼적거리기나 자모음자와 비슷한 형태를 그리거나 조금 더 발전하면 자모음자를 거의 흉내내는 그런 수준으로 발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문해교육을 받기 전에 문자 언어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읽다, 쓰다, 책, 낱말, 낱자, 페이지 또는 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이가 문자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어떤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적 문해력의 실체 중에 하나가요,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서 문자 언어를 분석하기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어린이집에 각자 아이들의 사물함이 있습니다. 그 사물함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서 붙여져 있는데요, 그걸 보면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찾죠. 그리고 자기 이름 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의 이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글자를 보면서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아이들의 이름 중에서 같은 글자를 찾아내는 식별력도 생깁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공식적인 문해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문해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그러한 문해력이 있다. 그걸 총칭해서 발생적 문해력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 한글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이 발생적 문해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그런 환경적인 자극을 적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발생적 문해력 형성기에 문해 환경, 특히 한글 읽고 쓰고 능력, 읽기 쓰기 능력을 이 아이가 형성하기를 원한다라면 이 발생적 문해력 시기에 문해 환경, 특히 한글과 관련된 문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문해 발달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 아니고 외국에서 오셔서 한국어를 잘 못하실 경우에는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언어 발달의 어려움이 문해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비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문화 가정이 한국 부모님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한국 분이 아닌 경우에 그 엄마가 받은 교육 수준의 정도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한글 문해력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와 비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어 발달뿐만 아니라 아이의 어휘 수준에서도 급격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 구어 속에 포함된 단어의 수, 그리고 구어 속 그 문장의 종류,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각 문장 성분의 그 수, 개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요, 문장의 복잡도가 비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점점 복잡해지는 데 반해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그것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휘력의 격차는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형성하는 어휘력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사용하는 어휘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과의 상관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어휘 수준은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많은 책을 읽었느냐, 독서량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 특히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님인 경우에 엄마가 아이에게 한국어로 된 책을 읽어주는 그 경험이 그렇지 않은 비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력 격차가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오늘의 주제로 이제 요약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어제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을 들으시다 보면 왜 제가 그렇게 서론을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을 때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을 오랜 기간 동안 해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한글 교육을 실시하신 지 한글 학교 교사로 봉사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한글 미해득 아동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약 선생님들을 제가 직접 대면할 수 있다면 그것부터 제일 먼저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한글 교육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하느냐? 예. 저는 청주교육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그런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대학입니다. 이 교대생들에게 제가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근처 초등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읽기 부진 아이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제가 그때 예비교사들에게 한글 교육과 관련된 사전 교육을 할 때 물어봅니다. 한글 미해득 아동이 있을 때 무엇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19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지금 그렇게 마음속에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본인들이 그렇게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음자와 모음자, 이름자부터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답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자음자와 모음자 중에 뭐부터 가르칠 거냐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자음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모음자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만약 자음자를 먼저 가르칠 때 자음자 뭐부터 가르칠 거냐라고 물으면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또 묻죠. 왜 그렇게 하냐? 왜 자음자와 모음자를 먼저 가르치느냐? 그리고 왜
자음자는 반드시 기억부터 가르쳐야 하느냐, 모음자는 왜 아부터 가르쳐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어느 책에 봐도 왜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글 자음자의 첫 출발이 기억이니까, 모음자의 첫 출발이 아니까 기억부터 아부터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다른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유 없이 왜 오랫동안 가르쳐 왔을까? 저도 그것이 참 의문입니다. 그럼 무엇부터 가르치는 게 좋을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 본다면요, 정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나의 가르침을 받는 아이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글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글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아이마다 다릅니다. 자, 제가 여기에 보시면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제일 가운데 부분을 현재 수행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녹색으로 된 부분을 근접 발달 영역, 마지막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잠재적 학습 수준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비고츠키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우리는 교육학자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 분이 제시한 이론입니다. 근접 발달 영역. 말이 좀 어렵죠? 설명을 들으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즉 교사가 교육 목표를 설정하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설정하는 어떤 그 기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아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은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것은 바로 여기에 노란 부분입니다. 현재 수행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이에게 잘 가르쳐도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미분과 적분을 가르쳐서 이해시킬 수 없겠죠.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파란색 잠재적 학습 수준이라고 불리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럼 근접 발달 영역은 무엇이냐? 현재 아이의 수행 수준은 넘어섭니다. 그렇지만 교사가 아이에게 가르친다면, 적절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여서 가르친다면 아이가 학습할 수 있는 수준, 바로 그것이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아이마다 한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이마다 근접 발달 영역은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한글 교육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한글 교육에 있어서 아이의 근접 발달 영역을 찾아내려면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한글 읽기의 일반적인 발달 패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자, 그러니까 쓰기와 관련된 그 발달 패턴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지 이 출발점, 즉 근접 발달 영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한글 단어 읽기의 발달 과정과 한글 철자 발달 과정입니다. 아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 용어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원래 낯선 표현들을 만나게 되면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머리가 복잡해지시기도 하겠지만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익히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그런 개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통단어 읽기 단계입니다. 통단어, 이거 되게 특이한 말이죠. 아마 선생님들은 통글자라는 그 용어에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글자 읽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소 읽기. 제일 마지막 한글 단어 읽기 발달의 완성 과정이 바로 자동화된 읽기입니다. 여기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 선생님들은 모든 선생님들이 이 자동화된 단어 읽기 단계에 와 있을 겁니다. 읽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의 집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자마자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자동적으로 읽기가 이루어지죠. 그 단계를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하나씩 이 발달 과정, 이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단어 읽기 단계입니다. 제가 영어 표현을 굳이 써 놓았는데요. whole world라고 했습니다. 통단어라는 말은
우리말로 존재하지 않던 말입니다. whole world가 번역되어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럼 통글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왜 통글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통단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통글자도 원래 우리말 속에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여기에 써놓은 whole world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바로 통글자입니다. 근데 world가 글자가 아니죠.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 누군가가 잘못 번역한 것이 계속해서 잘못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통단어 읽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이가 단어를 통으로 인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문자와 그림 구분하지 못합니다. 문자이든 그림이든 아니면 사진이든 다른 시각적 자극과 마찬가지로 문자도 하나의 시각 패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글자 단위로 분리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시각적 패턴으로 단어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통단어입니다. 가령 호랑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요. 이 호랑이는 호랑이라고 하는 각각의 글자로 구분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기 아이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호자, 랑자, 이자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호랑이가 하나의 덩어리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돼서 그래서 통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통단어 읽기 단계의 아이들은 반드시 그 단어를 읽기 위해서 맥락 단서가 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맥락 단서라 하는 것은 단어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시각적 자극입니다. 보통 그림이나 사진인 경우가 많이 있죠. 호랑이라는 글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호랑이 사진이 반드시 제시가 됩니다. 아이에게 단어만 제시하고 그림 자극을 제시하지 않고 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 노출화해서 읽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그림을 통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림을 읽습니다.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죠. 글자와 소리를 매칭시키는 것이 아니라 글자와 의미를 매칭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마치 아이가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값 하나하나를 아이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죠. 그건 착각입니다. 부모님과 교사의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제시되어지는 이 맥락 단서가 없어지면 아이는 읽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은 기억에 의존하여서 한정된 일견단어 읽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일견단 한번 말씀드렸죠. 한일자의 볼견자인데 그것도 영어 표현을 번역한 말입니다. 영어 표현은 원래 sight wor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는 일견 단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시각 단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걸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잘못되느냐? sight word를 시각 단어라고 하면 단어 중에 시각적이지 않은 단어가 있냐? 그럼 청각 단어가 있냐라고 물으면 없죠. 단어는 다 시각적입니다. 그래서 시각 단어라는 말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시각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visual word라는 말이 엄연히 따로 있기 때문에 sight word는 그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보자마자 1초 이내에 읽어낼 수 있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읽어낼 수 있는 단어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아이가 맥락 단서와 함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출되는 이 단어를 눈으로 익히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가 그것을 자동적 수준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시기의 아이들이 진짜 단어를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를 확인하는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책에서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저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저게 과연 사실일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면 실제로 그 또래 아이들에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그림 보시면 호랑이 그림이 있죠. 네, 호랑이 그림이 있는데 이 호랑이 그림 밑에 호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고양이 그림이 있고 고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 카드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게 되면 아이가 이제 카드를 보자마자 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라는 글자와 고양이라는 글자, 이 단어들을 이제 제대로 읽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에게 자극을 살짝 바꿔줍니다. 그림은 호랑이 그림인데 밑에 단어는 고양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고양이 그림 밑에 호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제시해주고 아이에게 읽어보라고 하면 아이는 왼쪽 그림, 왼쪽 카드를 보고 호랑이라고 읽습니다. 오른쪽 카드를 보고 고양이라고 읽습니다. 자, 당황한 부모님께서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잘 봐. 다시 한번 보면서 읽어볼래? 라고 다시 읽어보게 하면 호랑이, 고양이 똑같이 읽습니다. 참 답답하죠? 아이가 분명히 호랑이라는 글자와 고양이라는 글자를 인식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아이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했던 것이 아닙니다. 맥락 단서가 제거되자마자 아이는 그것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아이가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각적 변별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글자가 바뀔 때 글자의 형태, 실루엣이라고 하죠. 글자의 실루엣에 대한 기억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시각적 변별력이 또래에 비해서 뛰어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찾아낼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분을 잘 못 해냅니다. 자, 이게 바로 통단어 읽기의 특징입니다. 통단어 읽기에서 글자 읽기는 다음 단계인데요. 전환을 해야지 읽기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글자 읽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럼 가르침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통단어 읽기 단계에서 보이는 특징은요. 단어가 글자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글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글자라고 하는 것은 음절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이 바로 글자입니다. 원래는 음절,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음절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시, 그것이 바로 글자입니다. 가령 음절이라는 지금 낱말이 있죠. 음절이라는 단어, 낱말은 음이라는 글자와 절이라는 글자 두 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음절이라는 소리를 제가 내면요. 음절이라는 소리는 보이지 않죠. 이것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자, 음절의 개념을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들이 글자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한다라는 것과도 약간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호랑이가 호자, 랑자, 이자라는 소리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글자 읽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시각적으로 아이가 글자를 세게 하는 음절을 시각적으로 음절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절 개념을 익히는 엘코닌 박스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란색 박스가 3개, 그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가 4개, 5개인 경우에는 엘코닌 박스의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호랑이라는 글자를 제가 호랑이라는 단어의 음절 수를 지도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3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밑에 칩이 있습니다. 이 칩 대신 동전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장난감 중에 얇은 칩이 있거든요. 그 칩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칩을 박스 밑에 내려놓고 제가 호랑이라고 할 때마다 호라고 할 때 칩을 노란색 박스 위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호랑 하면서 두 번째 이 칩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라고 하면서 세 번째 칩을 세 번째 박스에 올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시각적으로 하나, 둘, 셋 소리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사가 시범을 보인 다음에 다시 칩을 원래 위치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랑 같이 합니다. 아이도 같이 호 따라 같이 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호, 랑, 이 하면서 하나씩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칩을 원래로 위치를 시키고 이번에는 I 혼자 하게 합니다. I 혼자 칩을 하나씩 올리면서 호, 랑, 이 라고 하는 이 시각적으로 음절 개념을 I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청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박수치기입니다. 호, 랑, 이. 몇 번 박수를 쳤지? 3번이요. 자, 이때 아이가 수 개념을 갖고 있는 아이여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읽기 준비도 교육에서 수 개념을 아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라고 했죠. 검사에서. 자, 이 수 개념이 없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청각적으로 하는 거, 또 시각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이들을 지도해 본 경험에 의하면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수 개념이 있습니다. 지능이 정말 많이 낮은 아이들도요. 1부터 10까지 정도의 숫자는 셀 수 있습니다. 1부터 5까지만 세도 충분히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호랑이가 호자라는 소리와 랑자라는 소리와 이자라는 소리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아이가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활자에 대한 노출 빈도를 계속해서 높여줘야 합니다. 아이가 생활하는 주변 환경에 단어를 많이 붙여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붙여놓는 단어는 성인의 기준에서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아이가 이 단어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이의 일상에서 사용되는 단어, 그리고 아이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여야 합니다. 아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급 단어를 붙여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빈도 오면서 아이의 인생에 중요한 그런 단어 위주로 붙여놓으면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눈으로 익힐 수 있는 단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글자 읽기 단계로 전환이 되면 이제 이 아이는 음절 개념이 확실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발음 항상성도 인식한다라고 하는데 글자의 발음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단어의 제일 처음에 오거나 가운데 오거나 끝에 오거나 상관없이 그 발음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글자의 발음 항상성을 아이가 형성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같은 글자를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라는 단어와 사랑해요라는 단어를 아이에게 제시했을 때 시각적으로 여기 똑같은 글자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랑자를 짚으면서 이거 랑이에요 라고 말하면 아이는 글자의 발음 항상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절 개념이 형성된 아이는요, 같은 글자를 찾아낼 수 있고요. 음절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 글자를 구분할 수 없는 아이, 단어를 글자 단위로 분해할 수 없는 아이는 같은 글자를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자 읽기 단계에 아이들이 보이는 읽기 특성이 있는데요. 통단어 읽기 단계에서는 아이가 그 단어를 인식하려면 통으로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어렵겠죠. 2글자 이상으로 된 단어의 시각적인 그 패턴을 눈으로 기억해서 그것의 발음과 연결 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어를 음절 단위로, 글자 단위로 구분했을 때는 기억해야 할 단위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에게 있어서 기억에 대한 한계를 좀 약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아이가 기억하는 글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 나 이 글자 알아요. 라고 많이 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그 단어의 첫 글자를 자신이 읽을 수 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단어, 똑같은 첫 글자가 들어가는 다른 단어로 읽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그렇게 아이들이 첫 글자만 갖고 뒤에는 다른 단어를 같은 단어로 읽는 경우에 아이들에게 잘못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 뒤에 뒷글자가 다른 단어를 같이 읽었을 때는 두 개의 단어를 아이 앞에 제시해주고 그것의 시각적인 형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 지도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발달해야 할 읽기 과정이라면 자소 읽기입니다. 자소 읽기는요, 글자를 구성하는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 그러니까 첫 번째 나자, 두 번째 나자, 세 번째 나자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소 읽기로 전환을 하려면요, 먼저 자모 이름을 익혀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예비교사들에게, 한글 미해득 아동에게 한글을 지도할 때 어떤 것부터 가르치겠느냐 했을 때 자음자와 모음자를 먼저 가르치겠다라고 10중 열의 9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왜 부적절한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소 읽기는 한글 단어 읽기 발달 과정의 세 번째입니다. 통단어 읽기와 글자 읽기, 즉 음절 개념도 형성되지 않은 아이에게 자소 읽기 단계에 해당하는 자음자와 모음자 이름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의 근접 발달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이에게는 이것이 바로 잠재적 학습 수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글 미해득자 전혀 읽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었을 때도 1학년 2학기가 끝날 무렵이 되었는데도 한글을 읽지 못하는데 담임선생님께서 한 학기 동안 자음자 이름을 가르치시다가 지쳐버린 그런 아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음자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 기형부터 시작해서 희역까지의 그 자음자 중에 5개 정도밖에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 5개마저도 그 낮자가 쓰여 있는 배경이 달라지면 아이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그것을 지도하는 것이 상당히 너무 앞서 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는 통단어 읽기 수준에 해당하는 그 발달 과정을 거쳐가고 있던 아이였었습니다. 글자의 개념도 없는 아이였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음자와 모음자 이름을 가르치면 안 되겠죠. 글자를 구분할 수 있는 아이에게 이제 자음자와 모음자 이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음자와 모음자 이름을 가르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음자와 모음자 이름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거든요. 모든 글자는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글자를 만나게 될 때 자모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아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꼭 알아야 합니다. 왜 자음자와 모음자의 이름을 알아야 하느냐? 바로 소리값 때문입니다. 자음자와 모음자 이름 속에는 그 소리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음자는 이름이 바로 소리값입니다. 아라는 모음 이름 있죠. 모음자 이름이. 아는 그 소리값도 아입니다. 하지만 자음자는 조금 다릅니다. 자음자인 경우에 이 한글에서 자음자가 초성자로 쓰일 때, 초성에 올 때는 그 소리가 종성에 올 때와 소리가 다릅니다. 가령 강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있을 때요. 강에서 기억이 초성자로 왔죠. 초성으로. 초성에 올 때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 소리가 납니다. 으 소리를 좀 약하게 해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기억이 종성으로 올 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서라는 그 단어에서 낙 할 때 나, 윽입니다. 나, 윽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초성에 올 때와 종성에 올 때의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음자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지도해야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이 자음자의 이름 속에 초성으로 올 때의 소리와 종성에 올 때의 소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역이라고 했을 때 기는 초성에 올 때의 소리의 그를 반영하고 있고요. 역은 종성에 올 때의 소리인 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왜 그냥 반영이 아니라 이름 초성의 소리와 종성의 소리와 일치하게 그 윽, 느, 은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담인데요. 자음자 모음자 이름은 세종대왕이 정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대왕님은 글자를 창제하셨고요. 이름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자음자와 모음자 이름을 정한 분은 다른 분입니다. 세종대왕님은 소리값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을 정한 분은 후세 사람입니다. 그 후세 분이요. 이름을 정할 때 물론 그 윽, 느, 은 하시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한글이라는 것은 새로운 문자입니다. 이 새로운 문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존재하던 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자로 가장
그 읍에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 글자를 찾아낸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기자입니다. 소리를 빌린 겁니다. 기역 할 때 보면 기역의 한자 표시가 그 기자에다가 역자는 그 힘쓸 역자, 역할할 때 그 역자입니다. 읍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자음자, 모음자의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자, 어쨌든 자음자의 이름을 아는 것, 모음자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것의 소리값을 지도하기 위한 전초 단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자음자, 모음자 이름 중에서 무엇부터 가르치는 게 좋으냐? 제가 아까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겁니다. 아이의 인생의 중요한 순서대로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빨리 아이들이 자음자, 모음자 이름을 익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아이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 속에 들어와 있는 자음자와 모음자 이름 지도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집중을 잘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 있는, 자기에게 관심 영역에 속하는 것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요.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에 있는 자음자, 모음자부터 시작하고 자기 이름 속에 자음자, 모음자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구 이름을 하면 좋을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아이들이 선호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엄마 이름입니다. 엄마는 성이 다르죠. 그래서 좋습니다. 성이 다르니까 새로운 자음자, 모음자를 익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엄마 이름 다음에는 형제 이름 합니다. 엄마 이름 다음에 아빠 이름 하면 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빠는 별로 인기가 없는 존재이더라고요. 제가 만난 읽기 부진 아이들은. 제가 만난 아이들은 아빠는 제일 마지막이었었습니다. 형제 이름 하고요. 그리고 아빠 이름 합니다. 아빠 이름 끝나면 친한 친구의 이름. 이렇게 사람, 아이 주변의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을 몇 개만 하면 자음자, 모음자 이름이 거의 다 끝나버립니다. 아주 빨리 배우죠. 자, 그러면 자음자, 모음자의 자를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렇게 가르치죠. 기역이라고 하는 그 낱자를 보여주고 아이에게 자, 이것은 이름이 기역이야. 따라해봐. 기역. 그러면 아이가 기역. 이건 니은, 니은, 디귿, 디귿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통의 아이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모든 아이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지도한 아이들, 지적장애를 좀 심하게 갖고 있는 아이들이었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발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고민하는 중에 논문을 통해서 파악했던 방법입니다. 이미 이것이 연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자음자를 가르치는 예입니다. 기역을 가르칠 때 물론 이제 초성에 올 때를 먼저 가르칩니다. 기역을 가르칠 때 이건 기역이야 라고 끝내지 않고요. 기역이 들어가는 이름 속에 기역이 들어가는 아이 주변의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물이 아니고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대상을 제가 찾아냅니다. 이 아이는 가방을 잘 알고 있어요. 가방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이라고 합니다. 가방이라는 글자를 밑에 써주고요. 자, 여기 가방이라는 글자가 있어. 왼쪽에 있는 얘랑 똑같이 생긴, 똑같진 않지만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걸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 기역을 찾아서 손으로 짚겠죠. 자, 이건 가방인데 얘는 가방의 기역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아이가 따라하게 합니다. 이것은 가방의 기역. 자, 뭐라고? 가방의 뭐? 그러면 가방의 기역이요 얘기합니다. 니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니은이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제가 왜 이 방법을 쓰느냐 하면요, 아이가 이것을 학습하다 보면 자음자 이름이 많잖아요. 모음자 이름도 많고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이름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이에게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이건 가방의 뭐였지? 그러면 아, 가방의 기억이요 라고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기억을 하더라고요. 모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의
이 낮자는 이름이 아인데 아빠 할 때 들어가. 아빠의 아야. 그리고 야구의 야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음자의 카드와 모음자의 카드를 만들 때는요, 아이마다 조금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야구를 몰라요. 그러면 야구의 야, 의미가 없는 말이죠. 아이가 알고 있는 다른 낱말, 다른 사물을 사용하는 게 적절합니다. 이런 형태로 자모 이름을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학습은 의미를 형성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자음자와 모음자 이름을 가르칠 때도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모의 소리를 익히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음소 인식을 형성시켜주는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음소라고 하는 것은 말소리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음절은 음절보다 단어가 있으면 단어를 구성하는 바로 하위 단어가 음절이고요. 음절 밑이 음소입니다. 자, 음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와 같은 이런 낮자의 그 소리, 낮자가 표상하고자 하는 그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소 인식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음소 인식 능력은 문자 지도와 함께 형성이 됩니다. 문자를 가르치지 않아도 음소인식 능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만 음소인식의 완성은 문자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소 결합의 예는 그와 아가 만나면 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음소 대치 같은 경우에는 가에서 그를 느로 바꾸면 나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이런 모든 활동이 음소인식 활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활동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음소인식, 음절인식 활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 읽기 단계에서 하시면 좋은 게요, 쓰기 활동을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읽기가 발달하고 난 다음에 쓰기가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와 쓰기는 상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소 읽기로 전환이 되면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소 읽기의 초기 단계에서는요, 아이들이 낮자, 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런 것들을 낮자라고 합니다. 이 낮자와 소리 대응 관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여서 그리고 같이 글자 또는 단어와 같이 주어지는 맥락 단서,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맥락 단서를 함께 사용하여서 아이들이 읽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민글자,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민글자, 받침 없는 글자를 민글자라고 합니다. 달팽이 민달팽이라고 하죠. 껍데기 없는 것을. 자, 민글자 읽기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절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축에 주요 기본적인 모음이 있고요, 세로축에 자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쌍자음은 없죠. 겹자음도 없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자음자가 있는데 얘네들을 결합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아이들이 연습을 합니다.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뭐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이걸 많이 외운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것이 가가 되고 왜 갸가 되는지 원리를 학습하지 못하고요, 그냥 외웠습니다. 외우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왜 얘가 가가 되는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죠. 이런 활동들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민글자 읽기가 자동화됩니다. 자소 읽기 후기 단계에 가면요, 낮자 소리 대응 관계를 정확하게 적용하여서 읽기 시작합니다.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의 소리를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발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읽게 될 때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글자에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읽다 보면 이 시기 아이들은 축자적 읽기를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읽다 보면 음운 변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고 읽습니다. 여기 보시면 난로라는 게 있죠.
쓰기는 난로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날로라고 하죠. 니은이 리얼로 바뀌죠. 유음하라고 하나요? 이런 현상을. 근데 아이들 이 시기에 읽는 아이들은 난로라고 읽습니다. 같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을 때 이 낱말을 갓이 이렇게 읽습니다. 한자 읽죠. 이걸 축자적 읽기라고 합니다. 이런 축자적 읽기 특성을 보이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얘가 왜 이렇게 잘못 읽지? 교정을 바로 시켜주는데요. 잘못 읽는 게 아닙니다. 읽기 발달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칭찬해줘야 마땅하죠. 자, 이렇게 축자적 읽기를 할 때 그럼 어느 시기에 아이에게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느냐?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아이에게 축자적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음운 변동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왜? 음운 변동이 이루어져야지 자연스러운 읽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할 때 난로에 불을 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난로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가 음운 변동을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읽어야지만 이게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읽기를 연습합니다. 음운 변동을 가르칠 때는요,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 명칭을 하나하나 아이에게 얘기해주고 연습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음운 변동이 이루어지는 낱말들을 읽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새 그것을 익숙하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지도하게 됩니다. 자소 읽기 다음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자동적 읽기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자동적 읽기. 자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글자, 텍스트를 보자마자, 제시되자마자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아가 만나니까 기억은 초성이 올 때, 초성으로 올 때는 그 소리가 나고 아가 되니까 그아, 가. 아, 이거 가예요. 이렇게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자, 강이라는 게 있을 때 가를 읽을 수 있는 아이가 강을 읽기 위해서 가에다가 이응이 끝에 오면 종성으로 오면 응 소리가 나니까 가응 강 아 강이요 이렇게 읽게 되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을 해독이라고 합니다. 해독. 근데 해독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아이가 빠르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해독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게 유창성 단계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유창성인데요. 빠르고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아이의 주의력이 글자 하나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되기 때문에 읽어도 의미 파악을 못합니다. 열심히 읽었는데 나중에 의미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동적 읽기로 전환이 되면 아이가 읽으면서 의미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동적 읽기로 전환이 되려면 그 방법,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텍스트 읽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텍스트 읽기라고 하는 것은요,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의 단어를 분리해낸 다음에 그 단어 목록을 만들어서 목록을 쭉 아이가 반복해서 읽게 하는 것과 상반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에게 읽기 유창성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단어 목록을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단어 목록을 반복해서 읽게 하는 경우를 제가 드물지 않게 보았는데요. 그것은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아이가 읽기 유창성을 형성하려면 낱낱이 분리된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읽는 연습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 읽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텍스트를 읽다가 그 속에 있는 단어를 잘 못 읽으면 그 단어를 따로 빼와서 단어를 읽는 방법을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텍스트 읽기를 위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글 지도를 하실 때요,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그림책을 사용해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음자와 모음자를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결합하여서 그것이 어떤 소리로 만들어지는지를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읽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재미이거든요. 아이는 원래 본능적으로 읽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못 읽으면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아이가 읽기에 대한 흥미, 즉 읽기를 배우고 싶은 동기 수준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그림책을 사용해서 읽기 지도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동화된 읽기에 가면 단어 인식이 자동화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읽을 수 있고요. 끊어서 읽어야 할 곳을 잘 찾아서 끊어서 읽습니다. 음운 변동이 적용되는 단어 읽기가 정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음운 변동이 적용되는 단어 읽기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습득해 나가야 할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읽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 그리고 대부분의 글자가 일견어휘에 속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자동화된 읽기 발달 단계에 접어든 아동이나 성인의 경우에도 난생 처음 보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읽기 속도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성자와 중성자와 종성자를 결합하는 그 해독이라는 기술, 해독 기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동화된 읽기 단계에서는 해독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읽기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철자 발달 과정입니다. 읽기와 쓰기는 상보적이라고 했죠. 자, 쓰기에서 우리 쓰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작문이죠. 근데 작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바로 철자입니다. 제가 또 여기 한자를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읽는 논문 중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자 쓰기 발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철자 쓰기라고 하는 표현도 아주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철자가 바로 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자에서 한자 변의 왼쪽에 이 부수변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실사변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실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가는 실을 의미합니다. 가는 실로 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꿰어서 뭔가를 만든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글자를 꿰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쓰기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자 쓰기 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되죠. 철자 발달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철자 발달 과정에 대한 한글 철자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도 참 많지 않습니다. 보통 그 영어 단어 쓰기 발달 과정을 가지고 와서 마치 그것이 한글 철자 발달 과정인 양 소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한글과 영어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자모 단계. 자모를 알기 이전 단계라는 거죠. 자, 비자모 단계는 읽기 발달 과정으로 본다면 이 비자모 단계의 아이는 아마도 통단어 읽기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모 단계. 자모 단계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이제 알게 되는 단계이죠. 자소 읽기 단계 정도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모 결합 단계. 마지막 단어 단계입니다. 비자모 단계의 아이들은요,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나름대로 작문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아이는 이것을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누구누구가 자전거 타고 어딜 가고 있어요 라고 문장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선형으로 끼적거리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요, 소근육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평선과 수직선 또는 곡선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표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표기는 하고 싶은데 자음자와 모음자로 나타내고는 싶은데 이 신체 발달이 거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끼적거리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낙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아이에게 읽어보라고 하면 문장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물어보면 또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물어보면 까먹습니다. 왜? 이것은 표준화된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유사자모 쓰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음자와 모음자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쓰는 겁니다. 가령 기역자를 거울상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그것도 유사자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같지는 않아요.
연령별 비율을 보면 만 4세 아이들의 약 27%가 여기 있고요. 만 5세, 6세 아이들은 비율이 적습니다. 그럼 만 4세, 5세, 6세 아이들보다 4세가 뛰어나냐? 그렇지 않고요. 만 5세, 6세 아이들은 뒤에 있는 단계, 철자 발달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모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 가면 아이들이 독립적인 자음자와 모음자를 표기합니다. 자음자와 모음자를 결합하지 않고요. 자음자 하나만 표기하거나 모음자 하나만 표기하거나 표기해서 그것을 단어로 읽습니다. 읽어보라고 하면 아이가 기억을 써놓고 읽어보라고 하면 가방이요 이렇게 읽습니다. 가방에 왜 가방을 기억으로 표시하느냐? 가방의 첫 번째 나자가 기억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아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왜? 이 아이는 모음에 관심이 있어서 가방에 아자를 그냥 쓴 겁니다. 그러다가 자음자와 모음자를 불완전하게 결합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여기서 불완전하다라고 한 것은요. 보통이 아니라 모든 한 글자는 그 만들어지는 규칙이요. 자음자가 모음자 앞에 오잖아요. 근데 모음자가 자음자보다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쓰는 거는요. 이 아이들은 획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모음자와 자음자를 불완전하게 결합하더라도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발달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한글이 음절 단위로 표현된다라는 것. 즉 다른 말로 한글은 모아쓰기를 하죠. 다른 나라 말은 모아쓰기를 하지 않죠. 펼쳐쓰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모아쓰기를 하죠. 모아쓰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여전히 4세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요. 자모 결합 단계입니다. 자음자와 모음자를 결합합니다.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지만 아직까지 단어를 잘 만들지를 못합니다. 단어를 만드는 단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바로 자음자와 모음자를 정확하게 결합하여서 나타내는데 가방에서 가방 다 쓰지 않고요. 가만 쓰고 읽어보라고 하면 가방 이렇게 읽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단어 단계입니다. 단어를 정확하게 철자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비율을 보면 이제 6세 아이들이 제일 많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만 4세 아이들은 비자모, 자모, 자모 결합 단계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 6세 아이를 보시면 단어 단계에 69%의 아이들이 있고요. 그 앞에 자모 결합 단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모 결합 단계 이상에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 아이들이 보이는 철자 발달 단계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읽기 발달 단계하고 철자 발달 단계를 비교해서 보시면 통단어 읽기 단계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단어 전체의 시각적인 모양을 기억하여서 다 쓸 수 있는 단어 단계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읽는 것과 철자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고요. 이 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읽기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지만 쓰기는 부분에서 전체로 발달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초기 발생적 문해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한글 읽기 발달 과정 그리고 철자 발달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만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도하는 이 아이가 읽기 발달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철자 발달 과정에서 단어 쓰기 단계에 와 있는지, 단어 쓰기에 와 있어도 이 아이가 획순에 따라서 정확하게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비슷하게 흉내는 내지만 그리는 수준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아이에게 적합한 한글 교육의 목표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읽기 발달의 최종 과정은 자동화된 읽기입니다. 철자 발달의 최고 과정은 단어 읽기고요. 그리고 철자는 작문을 하기 위한 기본 과정입니다. 그럼 작문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었을 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